저에게는 친가가 없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살아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기에 아주 악착같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그 노력의 빛을 발하고 열심히 잔꾀를 안 부리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 노력을 알아봐 주기 마련인가 보더라고요. 아버지를 좋게 봐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는 소개를 받아 꽤 괜찮은 회사에 발을 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한번 물꼬가 트이면 그 이후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체계적인 회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배우게 되신 아버지는 이후 명실상부 튼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든든한 일자리를 가지게 되신 것보다도 아버지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 거쳐갔던 다양한 인연들을 얻게 되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원래 모든 일이라는 게 다 그렇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연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 아버지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어쩌면 너무 이른 시기에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을 비극적으로 잃어보신 분이라서 그런 시각을 남들보다 진실되게 가지시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이 저희 엄마를 만났으니 가정에 충실하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네요. 얼마나 당신만의 오붓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셨을까요? 안정되고 번듯한 그런 일자리까지 얻으시고 나서 하시게 된 결혼이라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우셨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곧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자녀 계획이 바로 있으셨기 때문에 오매불망 애가타게 소식을 기다리셨지만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분이 결혼하시고 4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제 친정오빠 말이죠. 그 뒤로 2년이 지나서 제가 태어났고요. 혹시나 영영 아이가 들어서지 않을까봐 고민과 걱정을 하기도 하셨던 두 분인데 그런 과거가 무색하게 아들 하나 딸 하나 3남매를 두시게 됐죠. 자식들이 커가는 걸 보시던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일전에 기회가 왔을 때도 머뭇거렸지.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도 있는데 내가 무모한 도전을 해봤다가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앞서서 난 기회를 기회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저 외면하고 흘려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이젠 다르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내 자식들 보니까 내가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구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아직 지금의 나에게는 실패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 자, 그러니까 해보자. 도전이라는 거까짓 거 어디 한번 해보자. 잘 다니던 멀쩡한 회사를 뒤로 하신 채 사업을 시작하셨던 게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제정신이냐고 만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심을 굳히신 이후였고 그 굳건한 모습을 본 엄마는 괜히 걱정이 된답시고 이런저런 불안한 소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옆에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는 그런 면에서 최고의 한 쌍이었던 듯 싶어요. 아버지는 승부사 기질이 넘치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분이셨고 엄마는 차분한 성격에 집안 살림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구두쇠 기질이 있으셔서 뭐든지 아껴 쓰셨으며 무엇보다 내조의 여왕이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허망함, 그 결핍을 드디어 채워줄 달라는 가정을 돌볼 반려자로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신 건 아버지의 복이었을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때 갑자기 무척 바빠지셨는데요. 그러면서 엄마도 자연스레 아버지의 내조에 더욱 여념이 없으셨어요. 바리바리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지의 사업장에 가셨고 그곳에서 정리정돈을 비롯한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업이 점차 더 잘 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뿌듯한 짐작도 드네요. 애석하게도 그 시기가 집안에서는 골칫덩어리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오빠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겁도 많고 키도 작고 하여간 동네에서 몰려다니는 남자아이들 중에서 오빠가 서열이라면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무렵부터 오빠가 달라졌어요. 일단 키가 확 자랐고요. 껄렁껄렁해지더니 어느새 허파의 바람이 잘못 들었습니다.
늦바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있죠. 남들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진통을 겪고는 했는데 오빠는 희한하게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그랬죠. 뒤늦게 키가 쑥쑥 자란 것이 오빠로 하여금 쓸데없이 겁먹들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이래서 힘든 건가 보더라고요. 멀쩡하게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음에도 오빠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죠. 당연히 부모님을 반대를 하셨고요. 그 시절에 대체 어느 부모가 미쳤다고 자기 아들을 인문계 마다하고 실업계에 보내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아주 얍삽했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좋죠. 중요하죠. 하지만 전 그보다 우선 현실적으로 취업을 먼저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의욕도 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3년이든 4년이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 바에 차라리 고등학교부터 실업계 가서 제가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그때 오빠는 청산유수였던 것 같아요. 지켜보던 저는 인간이 갑자기 미쳤나 아니면 돌았나 혹시 접신이라도 했나 이런 생각이었고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열이면 열 취업하고 연계되는 줄 아냐? 게다가 별 같지도 않은 공장 나부랭에 가는 일도 허다한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사업장이 지금보다 잘 되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저라는 인력이 필요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아버지의 곁에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나한테 얹혀가려고 하냐? 어이구 이런 괘씸하고 게으른 놈아. 이 아버지는 여기까지 어떤 길을 통해서 왔는데 네가 그렇게 편승을 하려고 들어? 왜라 이 어림도 없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꾸지람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그 입꼬리가 실룩실룩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제가 당황해서 옆에 계셨던 엄마하고 저도 모르게 시선을 교환했죠. 엄마도 약간 떨떠름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사흘 뒤쯤 아버지는 오빠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허락해 주시고 마셨습니다. 한숨을 내쉬신 엄마 앞에서 아버지가 변명을 늘어놓으시기를 이렇게 늘어놓으셨어요. 여보, 아들놈이잖아. 남자라면 그래도 돼. 배짱 부리고 때로는 무식하리 많지 들이박는 그런 면모가 있어도 좋은 거야. 글쎄요, 난 모르겠네요. 현석이가 요즘 겉멋이 보통 든 게 아닌데 싶어서 실업계니 뭐니 그런 곳에 갔다가 괜히 더 겉멋 든 것만 심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차라리 인문계로 보내놓으면 도중에 정신이라도 차릴지 모를 일이잖아요.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실업계도 다 질 나쁜 녀석들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꽤 전문적으로 괜찮은 실업계 고등학교도 몇 군데 있어. 그런 곳은 차라리 어줍지 않게 구는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낫다니까. 아휴, 그래요, 그럼. 당신 뜻대로 해봐요. 나는 현석이가 정신 못 차릴까봐 그게 걱정일 뿐이라니까. 부모님이 사업장에 매달려 계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신 시기에 오빠가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기라도 할까봐 엄마는 그걸 경계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감이 대체로 좋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리셨던 측면도 있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 엄마가 더 한 발 앞서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정답이셨거든요. 오빠가 갑자기 실업계에 진학을 하려고 했던 이유요? 다른 건 없었어요. 취업 걱정이라든지 대학 진학에 대한 회의감 이런 건 전부 개뿔이었고요. 그저 겉멋이 들어서 그 지역에서 소위 좀 논다고 알려진 잘 나가는 면면들이 진학하는 학교에 자기도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그들 무리에 끼어서 놀고 싶었던 거죠. 정말 철이 없었어요. 세상에 뭐 그런 보잘것없는 이유로 그 시절에 인문계를 걷어차고 실업계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차라리 더 어렸을 적에 까불거리고 사고 뭉칠 것이지 왜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정말 아무리 곱씹어봐도 오빠가 골칫덩어리였네요. 그런 마당이었는데 공부요? 안 했죠. 개판이었어요.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허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된 놈들하고만 몰려다닌 오빠였습니다. 머리에는 웬 젤인지 왁스인지 그걸 바르고 다니면서 교복도 세탁소에 가져가서 사이즈를 수선해서 입고 다녔고요.
대학생인 척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이상한 걸음걸이로 다니며 여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절의 오빠를 정리해보자면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였어요. 그럭저럭 공부를 하던 오빠였는데 그건 중학교까지의 얘기였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꿈도 못 꾸는 건 대학 진학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장에 발을 들이는 문제였죠. 이런 배응만덕한 새끼, 구제불능 같으니라고 부모의 믿음에 배신을 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 하필이면 오빠의 고등학교 재학의 시기와 아버지의 사업장이 열심히 기반을 다지며 불찰주야 바쁘게 돌아가던 시기가 맞물렸어요. 그래서 오빠는 행복하게도 일탈을 즐겼고요. 뒤늦게 오빠의 상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하다는 게 아닌 걸 알아차리신 아버지가 하마터면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일과 성공에 미치신 분 같아 보였어요. 어디까지나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시려고 더욱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란 놈이, 그것도 동생에게 본을 보여야 할 마지가 그 지경으로 어이없게 엇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실망이 컸죠. 뒷목 잡고 쓰러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건 엄마의 공도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건강식품을 잘 챙겨드려서 그나마 네 아버지가 쓰러지는 참사만은 안 일어난 거야. 아니었으면 진작에 지금 쓰러져서 병원이었어. 그 정도로 네 오빠 때문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니까. 얼핏 들으면 농담 같지만 엄마는 진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아버지를 잘 챙겨드렸거든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일정은 아버지가 소화하신 게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소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거든요. 그 정도였지만 곁에서 엄마가 딱 붙어서 관리를 해주셨던 덕분에 건강이 안 무너지고 견디셨던 것 같아요. 건강관리가 조금만 덜 되었어도 진짜 쓰러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될 만큼 오빠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증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자 미래 계획이나 대비는 아무것도 안 된 채로 나이만 성인이 된다는 사실에 오빠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장에 발을 들이고 싶어 했죠. 설마 하나뿐인 아들인데 갈 데 없고 할 게 없다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사업장으로 안 들여보내주실까 싶어서 오빠가 기대를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아버지를 믿는 구석으로 두고서 까불었던 것이죠. 이런 괘씸한 오빠에게 아버지는 철퇴를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제일인지 왁스인지 그걸 처바르고 다니느라 여념이 없었던 오빠의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빠를 절에 보냈습니다. 당신의 인맥들에게 수소문을 하셔서 마땅한 절을 찾아내셨던 거예요. 설마 잠깐만 장단을 맞춰드리면 다 해결은 되겠는 거겠지 싶었던 오빠는 치욕에 떨면서도 일단 절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절을 찾아가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마까지 말이죠. 오빠가 절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을 하다가 딱 반년 만에 그곳을 탈출하셨어요. 너 이 새끼, 집에는 어떻게 왔어? 무슨 수로 왔어? 너 설마 돈이라도 훔친 거냐? 이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길에서 사정사정을 해가면서 차 얻어 타고 그러면서 왔어요. 돈 훔친 거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게요. 제발 절에 가서 살라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네가 정말 각오가 돼 있다면 앞으로 뭐라고 살지 다 계획을 써두었겠지? 에?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요? 너 그러면 설마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절에서 탈출했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머리통에 아무 생각도 안 든 놈을 내가 정신 차렸다고 믿어줘야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요. 아버지, 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여기 종이에다가 써봐라. 네가 뭘 하면서 살 것인지, 네 생각이 어떤지 내가 한번 보자꾸나. 그게... 네, 물론이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꾸물거리던 오빠가 늦은 시간까지 종이 위로 연필을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날 해가 다 뜨기도 전에 아버지는 기상에 계셨고 배를 긁으며 태평하게 자고 있는 오빠를 내려다보시면서 종이에 써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 방에서 나왔던 제가 아버지를 발견했죠. 현영아, 네가 보기에는 네 오빠가 정신을 차릴 것 같으냐? 아버지는 저를 보지도 않으신 채로 종이에 시선을 고정하며 물어보셨어요. 막 잠에서 깬 제가 눈을 비비면서 바닥에서 쿨쿨 자고 있는 오빠를 바라봤죠. 제 입에서 저절로 대답이 튀어나갔습니다. 정신이요? 전혀 안 차릴 것 같은데? 그렇구나. 내 생각도 그렇다.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대답을 너무 오빠에게 불리한 쪽으로 뱉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군대에 보내버렸습니다. 입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난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 입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럴 수는 없어. 갑자기 군대라니. 나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가고 싶지 않아.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절대 못 가. 오빠가 절규했지만 이미 아버지가 신청을 넣어버리신 후였고 입대 날짜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처롭게 군대에 끌려간 오빠의 모습을 보며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줌이 지를 것만 같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난 아버지하고 엄마를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야. 오빠처럼 될 순 없어. 오빠가 그때 종이에 적었던 미래 계획은 다름 아닌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아서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을 배우겠다는 것이었고요.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부모님께 웃음을 안겨드리고 효도를 하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고작 이런 내용인데 길게 시간을 들여서 적을 필요가 뭐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오빠는 자기의 이상형이 어떤 여자인지 그걸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에 수십 줄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오빠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셨던 게 틀림없었어요. 전 원래 대략 목표로 삼았던 대학의 수준이 있었어요. 서너 군데로 추려졌었고 그 정도면 객관적으로 아주 괜찮은 수준의 대학들이었으며 합격할 자신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군대로 원하지 않았던 입대를 하고 났던 직후 전체 목표를 전면 수정했어요. 자식 문제로 아버지가 그 정도로 열을 올리시는 분인 줄을 처음 알았던 거죠. 짐작이 알았으면 내가 더 일찍 문제집을 한 권이라도 풀기 시작했을 텐데. 때때로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시선, 나아가서는 엄마의 시선까지 묘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전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두 분이 차마 입 밖으로 기대한다고 하셔서 저에게 부담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학을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두 분의 눈빛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었거든요. 피가 터지는 노력을 했던 끝에 저는 초기에 목표로 삼았던 대학보다 급이 하나 더 높은 대학에 최종 합격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현영아, 잘했다. 장하다. 이제 너는 다 했어. 행복한 대학 생활을 즐기거라. 아버지, 기껏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행복하게 즐기기만 하면 어떡해요. 취업 준비해야죠. 됐어, 이 녀석아. 네 오빠 네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난 만족한다. 네가 날 웃겨 만드는구나. 아버지가 통쾌하게 웃어젖히시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그러시는 건 아닌지 솔직히 헷갈렸어요. 엄마는 저에게 남자만 조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장학금, 높은 성적, 그런 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상한 남자한테 코가 꿰이고 상처만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잘못 휩쓸려 갈 수 있다고 말이죠. 엄마는 그런 조언을 해주신 덕분인지 전 양아치 같은 관상을 지닌 백해무익한 놈들의 추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직 남자를 모르고 연애의 초보인 여대생들을 좀 노리는 놈들이 아주 지천에 널렸더라고요. 잘난 척을 하면서 그 죽일 놈의 오빠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조심하고 주의를 한 덕분에 전 대학 생활을 무척이나 건전하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업에는 기웃댈 생각이 없었어요. 혹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을 앞두고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스스로도 궁금했지만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릴 때가 됐어도 전 아버지의 사업 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얹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우선 냉정하게 그 사업장에는 저라는 인력이 필요가 없었고요. 제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제 자리를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따져보자면 제가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기계치였거든요. 기계만 보면 정신이 멍해지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수식을 봐도 이해를 잘 못하고요. 제가 아는 수학은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 문제 풀이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장 같은 곳은 사업을 딱 던져놓으면 그 사람이 흐름을 읽고 이거에서 저거가 되고 저거에서 그게 탄생한다는 인지를 알아서 딱 해내야 하는데 그건 공부머리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쪽으로 감각이 있어야 됐죠. 전 전혀 아니었고요. 이쯤이면 예상이 가시겠지만 제가 대학을 문과로 나왔습니다. 취업도 출판 쪽에 단순 사무직으로 갔고요. 그런 곳은 돈은 얼마 안 주지 않냐고요? 네, 박봉이었어요. 하지만 적성에 맞았죠. 2년 넘게 다니다가 이직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가서 제법 비슷한 업무를 했고요. 이직을 한 뒤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슬슬 그런 질문이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 말입니다. 부모가 장성한 자식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자 강요하고 싶은 부분이죠. 현영이 넌 아직 만나는 놈이 없냐? 난 우리 딸이 터도 말고 털도 말고 사지 멀쩡하게 달려있는 생각도 멀쩡하게 할 수 있는 사위 데려왔으면 좋겠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어. 네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려고 한다면 네가 너무 힘들겠지. 그런 남자가 어딨어. 거기까진 내가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평범하기만 해도 괜찮단다. 엄마의 말씀에 옆에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결혼을 해서 저런 모습으로 늙어가는 부부가 되고 싶기는 했어요. 하지만 짧은 연애를 했던 남자마다 저에게 결혼의 확신을 주는 경우는 없었죠. 전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허세를 부리는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싫었거든요. 허파에 바람이 차서 멋대로 엇나갔던 오빠의 그 시절을 지켜봤던 게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남았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잘났어도 본인이 잘난 것을 알고서 잘난 척을 해야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마음이 식더라고요. 울면서 구운 입대를 했던 오빠의 결말처럼 속내는 그렇게 우스운 사람일 것 같은 상상이 자꾸만 들어서 진짜로 잘났든 아니든 뽐내는 남자라면 결혼 상대로 사양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진작에 있기는 했었고 괜찮은 상대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데 인연을 만나기 쉽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 대학 선배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저보다는 연봉이 높았지만 홍기가 찬 남자로서는 썩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부친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부친의 사업을 도우며 그쪽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게 당시 남편의 설명이었어요.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대목에서 당연히 제가 친정오빠를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남편이 제 오빠놈하고 크게 다른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허세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는 것이었어요. 대화를 하다가 저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일단 저에게 한 수 접어줬죠. 그리고 전 남편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해서 시아버지가 하신다는 사업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업의 규모가 제법 되더라고요. 전 무역이니 뭐니 그런 거 완전히 문외한이라서 모르는데 시아버지께서 그쪽으로 사업을 잘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당연히 매출을 올리는 수준도 동네 구멍가게엔 전혀 갖다 댈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도 제 눈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같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성공이 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돈이 다 내 돈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죠. 자랑을 하지 않는 건 일단 이런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 결혼 상대로 이 남자라면 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 남편도 통했는지 저에게 먼저 청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장에 수락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부친, 내조를 해오신 모친이라는 점에서 양가가 비슷한 가풍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민망한 얘기지만 자식들의 역량이 사업하는 부친에게 못 미친다는 것까지 비슷한 듯 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했지 솔직히 다들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던 와중에 아버지가 시아버지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잠시 착잡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전 그게 동질감에서 비롯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사업들을 하시는 입장에서 대화가 잘 통해서 그러신 것만은 절대 아니었죠.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해보셨군요 하면서 서로에게 눈빛으로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 오빠가 있다면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었어요. 저에겐 시누이죠.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도 하나 있고요. 시누이 또한 화려하게 빛나는 학창시절을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따냈고요. 시부모님께서 오만 난리를 다 치고 오만 지원을 다 해주신 끝에 시누이가 뒤늦게 대학도 가기는 했어요. 전문대였죠. 그것도 2년자 말입니다. 그거라도 시부모님께서 억지로 보내셨던 건데요. 두고두고 시누이가 짜증을 부렸다는 후문이에요. 대학 같은 거 괜히 나왔어. 아무런 필요도 없잖아? 귀찮게 오지게 귀찮았는데. 그 짜증을 몇 년씩이나 부렸다고 하니 시부모님의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갔을지 그 대목은 안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시누이가 결혼에 있어서는 집안의 덕을 봤다면서 그걸 두고서는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시매부한테 홀딱 반해서 먼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다행히 집에 돈이 좀 있으니 그 덕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매부가 집안도 그냥 되게 평범하고요. 대학도 잘 나왔고 직장도 잘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멀쩡히 직장에 잘 다니다가 시아버지의 일을 도우려고 얼마 전에 직장을 관두고 시아버지 아래로 들어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시매부가 아주 의욕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왠지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긴 했어요. 본인이 사위지 아들도 아닌데 좀 나대는 측면이 있어. 드물게 툴툴거리더라고요. 시매부가 그런 쪽으로 남편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말은 저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시누이하고 시매부의 아이는 엄청 산만했어요. 딱 보기에도 시끄럽고 산만하게 굴게 생긴 인상이었는데 진짜 행동도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친탁은 안 하고 오롯이 외탁만 했나 싶었습니다. 시누이는 본인의 아이인데도 너무나 돌보기 힘들다면서 시어머니한테 맨날 아이를 맡겼죠.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기며 사시는 듯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돌보기 힘든 손주 생각으로 한숨을 좀 쉬시길래 저도 모르게 입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겠어요. 넌지시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보이신 반응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거 아니, 나는 지옥이 안 무서워. 왜냐면 난 지옥을 살아봤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이고 이런 무거운 주제로 대화를 흘러가면 감당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얼른 화제를 전환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잘해야지 그리고 꼭 해야지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오빠 때문일 거예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전 대학부터 결혼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그동안 제 친정 오빠는 뭘 했냐고요? 오빠는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됐어요. 아버지가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서 미래의 계획을 적어보라고 하셨을 때에 오빠는 그 종이에다가 정신 못 차리고서 이상형에 대해 길게 적었더랬죠. 청순하게 생겼는데 섹시하고 애교 많고 가정적인 여자, 남편과 아이에게 집중하는 여자 이렇게 적어 놓더니만 정말로 그런 상대를 만나긴 했습니다. 새언니를 두고 논하자면 시누이한테 뭐라고 못합니다. 화려하게 놀던 양아치였든 뭐든 시누이는 검정고시를 봐서 전문대라도 나왔죠. 그리고 저희 오빠는 고졸이기라도 했죠. 새언니는요? 중졸이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돈이나 벌기 위해 자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
문제는 새 언니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한 번에 이해도 안 됐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새언니를 낳아주신 생부와 생모가 계십니다. 그런데 생모가 금방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생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새언니에게는 계모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부하고 계모가 대판 싸우고 갈라서기로 하셨대요. 생부가 돈을 다달이 붙이겠다고 해서 새언니를 계모가 맡으셨고요. 하지만 생부는 돈을 안 붙이셨고 그대로 잠적을 하셨다네요. 계모는 애 키우기 힘들고 벅차다고 하시며 새로운 남자를 만나셨어요. 결과적으로 새언니의 부모님은 계부와 계모였습니다. 어느 쪽과도 피 한 방울이 안 섞인 것이죠. 이게 말이나 되나 싶었네요. 아, 여기가 헐리우드야 뭐야? 저만 당혹스러운 건 아닌 듯 했죠. 저희 부모님의 눈동자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오빠하고 새언니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경우였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임신을 해서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하겠답시고 인사를 온 자리였던 거예요. 새언니가 오빠보다 연상인데 뚜렷한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돈은 더 없고 거기에 범상치 않은 집안 배경까지 놀랄 노자였습니다. 새언니의 계모가 딸을 데리고 왔듯이 새언니의 계부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새언니한테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정 오빠가 있는 셈이죠. 성질 더럽고 교양이라고는 진작에 담 쌓은 인간이 바로 제 오빠라는 인간이에요. 처음엔 사이가 안 좋았죠. 오빠한테 얻어 터져서 쌍꺼풀도 흘려봤고요. 저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성격은 아니라서 너 죽고 나 죽자는 기세로 덤벼들었던 적도 여러 번이었나요. 그런데 이젠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 안 싸워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거든요. 서로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만 부모님 통해서 소식 전하는 게 전부예요. 안 보고 사는 게 그나마 사이좋은 비결이라고 할까요? 새언니가 신나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전 어이가 없다 못해서 이런 사람이 저희 집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언니한테는 동생도 있더라고요. 새언니의 계부와 계모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인 건데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자기 동생이 영재라고 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 머리는 잘 타고나서 공부를 무척 잘한다며 자랑을 하더니 이런 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집구석에 답이 없으니까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생각으로 죽도록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똑똑하니까 눈에 그런 게 더욱 잘 보이겠죠? 호호호 웃는 새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과 전 어느 정도 자포자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머릿속엔 그냥 망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부치는 무슨 수리일을 하신다는데 비정기적이라고 하고 모치는 식당 일을 다니시고 새언니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시던 부모님께서는 그럼 오빠분은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새언니가 수줍은 표정이 돼서 말을 하더군요. 아, 저희 오빠요? 그 인간이요? 지금 어둠의 기사예요. 제법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죠. 전 그래서 경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하냐고 캐물었더니 나온 대답은 흥신소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진짜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었죠. 말문이 막힌 아버지는 그때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셨어요. 웬만하면 참고 잘 안 피우시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오빠가 아버지를 따라 나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는 울었습니다. 뭘 질질 짜고 그러냐 사내 새끼가. 다 내 잘못이지. 너를 바로잡아 놓지 못한 내 잘못인 거야. 오히려 책망을 안 하시니까 오빠는 더 눈물이 나왔죠.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착실하게 잘 살겠다고 오열을 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새언니가 날씬해서 그런지 배가 워낙 안 나와서 그냥 초기인 줄 알았는데 15주라고 했어요. 차마 지우라고 말도 안 나왔죠. 그래서 부모님이 오빠하고 새언니를 결혼시켰고요. 전 난데없이 몇 달 뒤에 조카가 생기게 됐던 겁니다. 새언니는 머리가 꽃밭이었어요. 생긴 것만 예쁘장하고 끝이었죠. 생활력도 딱히 없었고요. 경제감각? 그런 건 존재조차 안 했습니다. 손시렵다고 상추를 뜨거운 물에 담가서 씻는 사람이었어요. 숨이 다 죽어버린 상추를 보고 제가 넋이 나갔더니 민망했는지 기껏 이런 소리를 변명으로 하더라고요.
뜨거우면 소독은 잘 되잖아요. 그쵸? 뭐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욕이 정말 끝까지 차올랐다가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겠나요? 그냥 아버지가 사업장에 힘들고 고되지만 누군가는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잡무 같은 걸 오빠한테 하라고 주신 거였죠. 폼이 하나도 안 나는 잡무나 하루 종일 실컷 하면서 그게 무슨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보람이 없으니까 울컥하고 열이 받을 만했죠. 오빠는 실제로 몇 번 울컥했다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혼자 그 울컥 올라온 것을 참아내고는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신 아버지가 그래도 오빠가 아주 글러먹은 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다네요. 하여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사돈 잘 맺었다고 부모님도 무척 흡족해 하셨고요. 오빠가 똥을 싸놓으면 전 그걸 치우며 수습하는 역할을 학창 시절부터 유구하게 이어온 것 같다고 전 속으로 생각을 했죠. 결혼까지 잘해서 제가 효도를 톡톡히 했다고 믿고 있었고요. 대학 시절부터 이상한 남자들을 잘 걸러온 보람이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여겼습니다. 남편하고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요. 시아버지가 괴팍하시고 시누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남편은 대체로 온순해서 저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한테 남편이 하는 것만 봐도 일단 효자였고요. 저희 집에 있는 천하의 불효자를 제가 오래 봐왔던지라 시부모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듣는 남편의 모습이 아주 바람직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큰 일 앞에서 깨어지고 말았죠. 시작은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위기였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들어오시겠다 뭐라나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포부 넘치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 들은 내용이었어요. 이것만 잘 되면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갈 거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 거래를 외국 공장들에게 차례로 뒤통수를 맞으시면서 날개를 달기도 전에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고 망하는 건 순식간이었죠. 시부모님의 그 집이 제 시댁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능력 있으시잖아. 우리 아버지가 일단 당신한테 얼른 말해서 부탁을 해보라고 그러셨어. 남편이 간절하게 말을 해왔고 전 솔직히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지 알지 못했으니 독단으로 도훈이 많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시댁의 상황이 이렇다고 전해드렸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니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시아버지를 만나셨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신 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시부모님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셨던 겁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뜨려 주셨고 쫄딱 망해버린 사업의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길인지 최대한 조언을 해주시면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 쪽으로 잘 아는 당신의 지인을 직접 연결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 덕분에 시아버지께서는 절망만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잘 정리가 됐고요. 아이고, 한숨 돌렸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며느리 하나 잘 둬서 구사일생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기력이 쏙 빠진 얼굴이 돼서 저만 보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작 시아버지께서는 저한테 그런 표현을 안 해주셨는데 말이죠. 제 앞에서 당신의 무용담이나 늘어놓으셨죠. 저희 아버지가 구해주신 거였는데 마치 당신의 능력이 받쳐주고 운이 따라줘서 최악의 상황만 모면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왠지 모르게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멋쩍고 어색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반가운 미소가 안 지어지더군요. 한결같이 무식하고 싸가지 없는 시누이 쪽은 거론할 필요도 없었고요. 시댁을 향해 제가 싱숭생숭해할 여유도 길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게도 아버지의 사업장이 부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대금이 밀리고 또 밀리다가 결국은 부도까지 맞았어요. 경제난과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부도를 맞은 곳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그때 뉴스에서도 다뤄진 일이었죠.
설마 아버지가 그렇게 되실 줄은 몰랐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댁이 보인 반응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신의 온 사력을 다해 도움을 주셨건만 불과 1년 전에 일은 다 잊으신 건지 시아버지께서는 입을 싹 씻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내색 안 하셨지만 제가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정식으로 위로의 한마디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도리 아니에요? 전 납득이 안 돼서 시댁에 가서 막 따졌습니다. 제가 도저히 참다가 안 되겠어서 말씀드리네요. 아버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집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때 경매로 이루셨을 거잖아요. 도움 받으실 대로 받으셨으면서 그동안 모르쇠하시고 지내신 것도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야? 이런 건방진. 그까지 도움 한 번 줬던 거 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는 거 마음에 안 들었고 거슬렸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주 잘 됐구나. 이제 너네 집안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느니 뭐니 할 것 같으면 당장 내 아들하고 갈라서라. 미친 발언에 제 심장이 분노로 뛰었죠. 고개를 돌려서 당장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슬그머니 제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싸울 줄도 모르는 성격에다가 부모님 말씀이라면 그저 내내거리면서 잘 따르는 효자인 게 양날의 검이었다는 걸 그 순간에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 우유부단한 새끼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듬직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너 같은 놈하고 나도 평생을 함께할 생각 없거든. 당장 이혼해.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그뿐이었어요. 차마 저한테 그게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무섭게 노려보고 계셨으니 남편은 꼬랑지를 말 수밖에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지럽다며 주저앉으셨고 전 분노에 차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숨길 게 뭐 있겠나 싶어서 친정으로 달려갔고 시댁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한 집안인지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 눈치를 보느라 시댁의 태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친정 식구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이 금수만도 못한 신의를 그딴 식으로 저버리다니. 원래도 신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아버지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며 일을 가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새언니가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활약 한번 할 때가 왔네요. 그동안 제가 신세만 지고 민폐만 끼쳤으니까 마침내 제가 보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새언니가 대체 어딜 가나 싶었는데 세상에 사이가 너무 나빠서 오죽하면 안 보고 사는 자기 친정 오빠한테 찾아갔던 겁니다. 오빠,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그간 베풀어주기만 한 정말 고마운 내 시댁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어. 네가 지금 날 개자식이 아니라 오빠라고 불렀냐? 게다가 부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자존심이고 뭐고 다 접어두고서는 새언니가 무릎까지 꿇는 모습이 마음을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전력을 다해 제 시댁 인간들을 조사해 주셨죠. 저는 남편 놈하고 이혼을 했고요. 마지막까지 자기는 별수 없이 억지로 부모의 뜻에 따라 이혼하는 척을 하던 그 답답한 표정을 보며 전 이혼하기를 100번 잘했다는 생각을 했네요. 이혼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매부를 털었거든요. 한쪽만 걸려라 싶어서 털었던 건데 양쪽 다 걸렸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건실하게 살아온 줄 알았던 시매부는 알고 보니 친형이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봉사를 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던 친형이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누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능숙하게 바람을 피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서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시매부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검사지는 시매부의 부모님 댁으로 보내드렸고요. 근데 시누이의 바람기가 어디서 왔겠나요? 시아버지께서도 불륜 중이셨어요. 심지어 동시에 2명의 여자와 만나고 계셨습니다. 참나, 사업을 말아 드시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셔서 그랬던 걸까요? 동시에 2명이라니 대단했네요. 상간녀 2명에게 각각 시아버지께서 현재 양다리라는 증거사진을 보내주었고요.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시어머니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온 집안이 뒤집어졌을 건 당연한 일이죠. 난리가 났죠. 시누이와 시매부는 이혼 소송을 걸면서 미친 듯이 싸워댔고요. 내가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거야? 내 인생이 불쌍하다. 더는 못 참아. 이 추잡스러운 영감, 이혼해! 시어머니께서도 참아오셨던 화를 분출하셨습니다. 고개 뻣뻣한 독불 장군 시아버지께서 완벽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게다가 남편 놈이 저한테 은밀한 내용을 전달받았거든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혼을 하게 되면 축하해줄게. 내가 상대 여자한테 당신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당신 집안은 얼마나 막장인지 다 알려줄 거야. 이 말하면 멋진 축하가 되겠지? 심약한 인간이라는 건 제가 이제 파악을 다 마친 뒤였죠. 앞으로가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 된 그놈은 자기 아버지를 죽도록 원망하며 난리를 쳐댔습니다. 말 그대로 집안이 아예 박살이 났어요. 폭발해버려서 처량하게 잿가루만 휘날렸습니다. 이토록 속 시원한 복수라니 더할 나위가 없었네요. 후련한 기분으로 똘똘 뭉친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다시 또 이 시련을 딛고 더 잘해보자며 의기투합했어요. 어린 조카 녀석이 대체 뭘 안다고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자기도 파이팅을 외치는지 모를 일이었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인데 조카가 자기 엄마를 닮아서 인물이 좋긴 하더군요. 조카는 그 이후로 거의 친할머니 품에서 자라는 아이가 됐습니다. 새언니가 바빠졌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물건 계약을 뚫게 됐고 그걸 새언니가 인터넷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맞춤법도 죄에 틀려가면서 적는 상품 설명인데 그게 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새언니가 운영하는 개인 계정까지 따라와서 응원을 하는 팬들까지 생겨났죠. 충성 고객들이었어요. 전문적인 부분은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서 해결했고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온갖 잡일은 오빠의 몫이었습니다. 잡무만 하면서 몇 년을 굴러서 그런가 잡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전 신생 출판사에서 일을 새롭게 시작했고 작가들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 활동적으로 일을 하게 됐답니다. 가끔 작가들과 이견이 생겨서 대치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때에는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면 언제나 엄마가 현명한 대책을 알려주신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적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올해 57세로 남편과 결혼한 지는 벌써 30년 정도 됐어요. 남편은 3남 1녀 중 막내였습니다. 위로 큰형 다음에 누나 아래로 남편의 작은 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까요? 10년 전 저희 시아버지는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평소 술, 담배도 일절 안 하시고 지병도 거의 없던 아버님이셨는데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죠. 사별 후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신 건 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딸네 집에서 7년 동안 사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거동이 자연스럽진 않으신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땐 늘 아버님이 곁에 계시니까 걱정이 좀 덜했죠.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병원에도 두 분이 꼭 손을 잡고 다니셨으니까요.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의 거취 문제로 다들 고민이 많았는데 특히 아들들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누님이 나서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어째 이렇게들 다들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말이 없어? 엄마가 아들 셋을 어떻게 키우셨는데 사내부 대장부란 놈들이 용기도 없어가지고. 엄만 내가 모실게. 그나마 사위가 제일 남자답게 큰 결정 내렸네. 엄마가 행여나 이 꼴 보시면 얼마나 섭섭하실까. 다들 그렇게 알고 대신 어머님 모시는 데 들어간 비용은 내가 계산해서 따박따박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제때 입금들이나 해. 알았어? 그땐 그렇게 말하는 누님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요. 아직 시누이 딸들이 둘 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손이 안 가는 것도 아닌 나이였고 누님도 맞벌이를 하는 상태였거든요.
더구나 딸 입장에서 남편에게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남다르게 느껴졌어요. 살갑고 애교 많은 딸은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듬직하고 차분하게 어머님을 모셨던 누님. 그러나 누님은 갑자기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는 어머님을 모시기 조금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너희 중 한 명이 모셔가는 걸로 얘기 좀 해보자.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봤던 거 너희도 알지? 마침 친척 형이 그쪽으로 이민을 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꽤 규모가 커서 일손이 딸리는 모양이야. 이에게 베트남으로 건너올 생각 없냐고 하길래 그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 엄마한테도 같이 가시면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엄만 그냥 한국이 좋다고 하시네. 내가 생각해도 그 연세에 새로운 환경에 가셔서 적응하시긴 무리고. 다 떠나서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동안 집안일에 애들 키우면서 돈 벌어 엄마까지 모시고 진짜 이악 물고 버텼는데 이젠 이를 꽉 깨물 힘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이야. 나도 버겁지만 이제 너희 매형도 좀 힘들 거야. 오빠, 그리고 니네들도 김서방 입장 한번 생각해봐. 본인 엄마 모신다고 입이 안 떨어지면서 장모님을 7년씩이나 모시고 살 수 있겠어? 나도 7년이면 할 만큼 했어. 곧 있으면 애들도 다 독립하고 이제 나도 좀 홀가분하게 살아보고 싶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해보고 싶어. 마침 엄마도 요새 컨디션이 좋은 편이셔서 지금 딱 적당한 것 같네. 너희들 생각은 어때? 누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적막이 흐르더군요. 아무도 먼저 쉽게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못해 누님이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나섰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누님이 입을 열었어요. 오빠부터 말해봐. 오빠 장남이잖아. 장남이라고 그동안 엄마 아버지가 오빠한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 우리 다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대학, 오빤 재수까지 해서 들어갔지. 결혼식 할 때도, 지난번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도 번번이 엄마랑 아버지가 목돈 마련해서 넣어주시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왜 이럴 땐 강 건너 불구경이야?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언니도 얘기 좀 해봐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소? 덕분에 그동안 편히 살았으면 이제는 윗사람으로서 한 번이라도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뭘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 생각 좀 하느라 그런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뭔가 생각하고 얘기하려는 바가 있었는지 아주버님이 얘기를 하시려는데 눈치 빠른 큰형님이 잽싸게 나서서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아우, 아가씨 고생한 거 제가 왜 몰라요.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가씨 볼 때마다 얼마나 죄인 같은 마음으로 기가 죽어서 말도 잘 못 붙이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또 그래도 아가씨 댁에서 정부침해서 사신 세월이 7년이나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이 확 바뀌어버리면 좀 힘들어하시지 않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번 시작한 일 끝까지 마무리하시면 얼마나 뿌듯하고 의미 있어요. 혹시 어머니까지 모시고 베트남에 가시기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셔서 그러세요? 그런 거면 뭐든지 저희랑 의논하시면 되시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갑자기 어머님을 모셔가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면 저희가 좀 곤란하죠. 큰형님이야 누님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을 들은 누님은 매우 발끈해 했습니다. 내가 언제 으름장을 놨어요?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금전적으로도 도움 필요한 일 전혀 없네요. 그동안 고생한 사람을 지켜 세우지는 못할 망정 파렴치한으로 몰고 계시네. 그러니까 언니는 영 엄마 모시기 싫다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둘째,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아들로서 엄마 가시기 전에 효도하고 그래야지. 막둥이네는 아직 자리 잡는 처지라 둘 다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너무 어려. 엄마 모시기엔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형편이 안 되니까. 오빠네가 정 안 되면 너희 집으로 모시는 게 방법이겠다. 갑자기 지목을 당한 둘째 형님 내외는 화들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우, 형님, 저희 소식 못 들으셨어요. 애들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느라고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좁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아우, 겨우 방 한 칸에 애들 둘 몰아넣고 재우고, 저희도 좁은 안방에 구겨지다시피 해서 살아요. 짐을 안으로 들여놓을 공간도 없어서 그대로 위로 위로 쌓아두고 산다니까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오시면 영락없이 거실 생활 하셔야 될 텐데, 그럼 어머니가 영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옳게. 상식적으로 어머님이 그 집에 가시면 안방을 내어드려도 모자랄 판에. 뭐? 거실 생활을 하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내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게 내가 예전부터 올케네 형편에 학군 좋은 동네 살면서 너무 빠듯하다고 몇 번을 말해. 본인 자식들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면서 부모님 일은 어찌 이리 남을 나라야. 누나 미안해요. 이 사람이 방금 말실수를 한 거야. 당연히 엄마를 모시면 집에서 제일 안방 내어드리지. 나도 엄마 모시고 싶어.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지. 근데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고려해야 할 게 많아. 조금만 더 이 사람과 상의해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그렇게 그날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누님이 베트남으로 떠날 날이 다가올 때까지 시간만 어영부영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레 누나네 출국하는 날인 거 알지? 엄마 결국 큰형 내서 모셔가기로 했다네.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봐온 형님은 절대 어머님을 모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래? 내 형이고 형수지만 정말 이번 일로 좀 정 떨어지려고 하더라. 누나네 출국하는 날까지 버티고 버티면 누가 모셔가겠지 하고 있다가 누나가 결국 연락해서 앞으로 엄마는 큰형 내가 모시라고 통보를 했나 봐. 그랬더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셨대? 아니, 처음엔 난리를 피웠대. 왜 내가 어머님을 모셔야 하냐고. 둘째나 막내한테도 물어봤느냐고.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까지 했었나 봐. 근데 하필 그때 형수네 친정엄마가 무릎인가 어디를 수술해서 형수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나 봐. 퇴원을 하시긴 했는데 옆에서 누가 간병을 좀 하긴 해야 된다고. 열받은 누나가 형네 집에 따지러 연락도 안 하고 막 찾아갔다가 그걸 딱 본 거지. 니네 친정엄마는 집에 모시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부모님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냐고. 그동안 엄마랑 아버지가 지원해 주신 돈으로 왜 친정 부모님만 호강시키고 앉아있냐고. 그럴 거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돈 다 뱉어내라고 누나가 막 난리를 쳤더니 뭐 할 말 있겠어. 큰형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고 형수도 해도 너무한다 싶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엄마 모셔가기로 했대. 내가 봐도 어차피 큰형이 모셔가야 할 일이었어. 그럼 그렇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봐온 큰형님의 성격이 있는데 그냥 모셔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큰 시아주버님 댁에서 어머님을 모셔갔고 앞으로 별일이 있겠냐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형님은 한눈 수 없이 어머님을 데려가긴 했지만 어떻게든 빨리 둘째 형님네나 저희 집으로 보내버리려는 속셈을 가진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꾸 무슨 행사를 하면 은근슬쩍 둘째 형님 집에서 하자고 통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날은 큰형님이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저와 둘째 형님을 불러내어 커피숍에 모인 날이 있었어요. 동서 잘 있었어? 난 요새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아니, 사람 한 명 늘었는데 뭐 일이 집안일이 늘어나는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어? 동서들은 얼굴 좋다. 아우, 얼굴이 좋긴요. 애들 뒷바라지 하랴, 남편 챙기랴. 저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겠어요. 형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정말 대단한 결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어머님도 뵙고 어디 병원 모시고 갈 일 있거나 하면 거들고 할게요. 그래서 말인데 다가오는 토요일 아버님 기일인 거 알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려고 좀 보자고 했어. 내가 어머님까지 모시고 사는 마당에 집안 대소사까지 도맡아 치르려니까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말이야, 다가오는 제사는 둘째 내서 지내면 어떨까?
그동안 누님 댁에서 제사 지냈었는데 이제 멀리 떠나셨으니까 앞으로 삼형제네 집에서 돌아가면서 지내는 걸로 해보자고. 그러자 둘째 형님은 화들짝 놀라며 난색을 표했어요. 어머 형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정말 좁은 데로 이사가서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다니까요. 게다가 걔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집에서 제사라니요? 어수선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저랑 저번에 전 보러 갔을 때 들었던 얘기 때문에 그러세요? 제사 모시는 집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라고. 한번 모시고 나면 나중에 바꿀래도 바꿀 수 없이 조상님이 같은 곳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혹시 그 말 듣고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아버님 제사 지내야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 치는 거 아니냐고요. 동서, 제사가 애들 장난이야? 무당이 하는 말 한마디에 여기 모셨다가 저기 모셨다가 하게. 그리고 참, 말 이상하게 한다. 1년에 몇 번 있는 제사, 내가 어머님 매일같이 모시면서 사는 게 버거워서 그것 좀 나눠서 지내자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해? 좋아, 그럼 앞으로 제사는 우리 집에서 쭉 치를게. 대신 동서가 모셔. 그럼 되겠어? 갑자기 불똥이 어머님을 모셔가는 문제로 튀어버리니 제가 중간에서 난감하더라고요.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정 그러시면 아버님 제사는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자는데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지 뭐예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인자하게 웃으시며 아가야 울지 말거라 하면서 제 등을 푸근하게 쓸어주시는데 간만에 뵌 아버님 얼굴이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생전에 뵀던 모습이랑 다르지 않고 너무나 익숙해서 이런저런 얘기 한참씩이나 하다가 날이 밝아서 잠에서 깼다니까요. 형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도 저에게 진지상 받고 싶으셔서 제 꿈에 나타나셨나 봐요. 제사 음식은 제가 다 준비해 둘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 동서, 막내가 그렇게 기특한 말을 해? 정말 보면 볼수록 동선 내가 아는 동생들 중에 제일 진국이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고마워요, 형님. 들으셨죠? 동선의 집으로 시간 맞춰 갈게요. 어머님 잘 모시고 오세요. 제 말에 둘째 형님은 그야말로 쌍수 들고 환영하는 눈치였고 큰형님은 무언가 못마땅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뭐라 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아버님 기일이 되어 저희 집으로 큰형님, 둘째 형님 내외가 때맞춰 도착하셨습니다. 어머님도 모시고 오셨고요. 오랜만에 뵌 어머님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수척해 보이셨어요. 어머님은 힘없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부터 전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너희 아버지 잘 모시게 해줘서 고맙다. 요즘에 사는 게 바빠서 일도 2개씩이나 다닌다면서 애들 보랴 살림하랴 돈 벌랴 너도 고생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큰형님이 셀쭉하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도 그렇게 평소에 고맙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만날 첫날 눈앞에서 왔다 갔다 고생하는 큰며느리한텐 생전 그런 말씀 안 하시면서 이래서 가족끼리라도 살 부대끼고 사는 것보단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게 더 사이도 좋고 정도 깊어진단 말이 나오나 봐요. 그렇게 늘상 생색을 내시니까 그렇죠, 형님. 저 같아도 형님처럼 맨날 나한테 바싹 엎드려 저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한테 고맙다가도 그 맘 쏙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어머나 저 상 좀 봐. 생전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다가 정성 들여서 차려놨네. 그쵸 어머님? 아니에요. 형님이 늘 고생이시죠. 자, 이러지들 마시고 시간 다 됐으니까 어서 시작하죠. 민망하기도 한 마음에 서둘러 얘기를 수습하고 아버님 제사를 마쳤습니다. 늦은 식사도 마쳤고요. 집에들 가기 전 커피를 한 잔씩 하고 있는 와중에 큰형님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다들 모인 김에 다음 달에 있는 어머님 생신은 어떻게 할지 의논해보면 어때요? 이번에야말로 둘째네 한번 했으면 하는데 서방님 괜찮죠? 그렇게 할까요?
아, 그렇게 하긴 뭘 그렇게 해. 아니, 형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 한번 따져 물어야겠어요. 아, 이렇게 사사건건 무슨 집안 행사가 생길 때마다 무조건 저희 집에서 하자는 의도가 대체 뭐예요? 아, 이번 아버님 제사도 맨 처음엔 저희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엔 어머님 생신까지. 아니, 저번엔 매년 하지도 않던 김장 얘기를 꺼내질 않나. 어머님 매년 받으시는 건강검진, 아니, 그냥 집에서 받게 하시면 되지. 굳이 병원도 먼 저희 집에서 받으시면 어떻겠냐고 하시고.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동서, 내가 뭘 의도를 담아두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걸 또 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렇게 따지다니. 동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그래, 그런 생각에 내가 제안하는 족족 다 동서네 집은 안 된다고 거절한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되고 야가 빠졌어? 아, 그냥 윗사람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한 번도 내내 하는 법이 없이 꼭 그렇게 일일이 따진 후에야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셈을 따지기부터 해야겠어? 이게 다 윗사람인 형님께 배운 걸 모르겠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죠. 큰누님 베트남 가시기 전에 어머님 모시는 문제로 형님이 저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셨었는지 여기서 다 까발려 볼까요? 벼랑간 큰형님과 둘째 형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계신데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큰일이 나겠다 싶었죠. 어머님도 더는 못 참으시겠던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들이냐? 아버님 기일에 모여서 갑자기 무슨 큰 소리들이야? 대체 나를 모시는 문제로 나눴다는 얘긴 또 뭐고? 그네, 네가 얘기해봐. 아니요, 어머님. 형님은 또 본인 유리한 대로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기가 어찌나 싫었던지 저를 불러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가만히만 있으면 착한 막내 동서네가 어머님 다 모셔가게 됐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먹자고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시던 분이 본인 친정 어머니에게는 지극정성으로 효녀 노릇을 하다가 들켜서 어머니까지 모시게 되니까 저렇게 혼자만 약이 올라서 저러는 거라니까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 이 사람이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위아래가 없네. 그래, 나 어머님 모시기 싫어. 더 이상 한계야. 이것만 모시면서 좋은 소리 한번 듣기를 해. 아랫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떠받들기를 해. 나도 안 해. 이제는 그렇게 말 잘하는 둘째 동서가 앞으로 모셔봐. 안 그래도 막내 동선에 오랜만에 오신 김에 며칠 쉬다 오시라고 내가 어머님 짐 좀 싸왔는데 마침 동선내로 바로 가시면 되겠네. 어머님, 둘째내로 가세요. 말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둘째내가 더 잘 챙겨주겠네요. 큰형님은 황당하게도 이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큰형님을 바로 뒤따라 나가셨고요. 졸지에 어머님을 모셔가게 된 둘째 형님은 울상이 됐지만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니었죠. 자기가 한 말들이 있었으니까요. 형님, 요새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갱년기인가? 아무튼 어머님, 그럼 이참에 저희 집으로 가셔서 며칠 쉬었다 가세요. 동서 우리도 이만 가볼게. 오늘 참 고생 많았어. 그렇게 둘째 형님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가버렸고 저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대화만 들어봐도 두 형님은 어머님을 모시는 것을 너무나도 꺼려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마음 편히 잘 지내실 수 있을지 혹시나 어머님을 구박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둘째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글쎄 둘째 형님이 큰형님에게 이젠 어머님을 모셔가라고 하려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차단을 한 건지 연락을 피하는 건지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답답한 나머지 큰 아주버님께도 둘째 아주버님을 통해 연락을 드렸다가 두 형제가 큰 싸움이 날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형, 나야. 잘 지내지? 바쁜데 전화 온 건 아니야? 그래, 다행이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주말에 혹시 시간 돼? 네 형수는 너네가 아예 모시는 걸로 알고 있던데 재수 씨랑 네 형수랑 그렇게 얘기를 끝낸 것 같던데? 뭐?
아니야. 맨날 나한테 어머님 언제 형네 집으로 모셔가냐고 난린데. 아니, 안 그래도 집사람이 형수한테 그 문제로 몇 번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통 연락을 안 받으신다던데? 형수 엄마 모시기 싫어서 그때 일부러 시비 걸고 우리 집으로 떠넘긴 거 아니야? 아이, 그때 작정하고 엄마 짐까지 싸웠잖아. 넌 말이면 다한 줄 아냐?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형수가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재수 씨는 그 와중에 입만 살아서는 맨날 옆에서 얄밉게 촉새처럼 한마디씩 거들기나 하고 그때마다 네 형수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기나 해. 형도 참 그렇다. 촉새라니. 지금 형수 편 드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둘이 차분하게 얘기를 하게끔 형수더러 전화를 받으라고 하란 말이야. 이게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전화 받고 안 받고는 네 형수 자유야. 정 그렇게 네 형수랑 통화하고 싶거든. 재수 씨 보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으로 똑바로 행동하라고 전해. 난 더 할 말 없다. 바쁘니까 이만 끊어. 그렇게 형님들의 싸움은 아주버님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화에서 싸움이 그쳤다면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도 않죠. 글쎄 둘째 아주버님이 큰 아주버님과 통화한 내용을 들은 둘째 형님이 약이 잔뜩 오른 나머지 큰형님 댁에 어머님과 어머님 짐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버렸다고 하지 뭐예요. 어머님한테는 미리 연락도 드렸고 큰형님이 모시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쩐 일인지 잠깐 외출을 하신 것 같으니까 집 앞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요. 어머님 이상하네요. 분명 형님께 오늘 어머님 모시고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요 앞에 급하게 다녀오실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잠깐만 여기서 집 앞에 기다려 보실래요? 저도 같이 기다리고 싶은데 애들 학원에서 데려올 시간이 돼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좀만 기다리고 계세요. 결국 외출하고 돌아오던 형님이 들어오다가 집 앞에 계신 어머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모시고 들어가긴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으셔서 그런 일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모셔오자. 난 정말이지 형님들에게 인간적으로 정말 실망했어. 본인들도 자식 있고 부모님 있으면서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그런 짓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지. 이렇게 된 마당에 어머님도 큰형님 댁에 계시는 게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야. 우리가 모셔오자. 정말? 그래도 당신 괜찮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형들 그리고 형수들 정말 괘씸해.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빠듯해. 당신도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일하는 거 알면서 엄마를 모셔오자고 하기가 입이 안 떨어졌는데 정말 고마워. 나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엄마도 당신이 신경 쓸 일 없게 내가 더 먼저 엄마한테 잘할게. 고마워. 고맙다는 말을 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건지 남편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자식의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들긴 했죠. 어머님 너무도 좋으신 분이지만 평소 원체 깔끔하셨어야죠. 지금처럼 청소나 집안일 적당히 미루고 살긴 힘들 것 같고 밥 세 끼 차리는 일이며 애들 키우는 일이며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겠다 하는 생각은 물론 들더라고요. 그치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어린 막내라고 또 형편이 어렵다고 그저 모른 척하고 있기엔 마음의 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사실 전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재혼을 해서 지금의 엄마는 제 친정엄마가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주시긴 했지만 엄마의 정이랄까요? 그런 건 느끼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준 건 저희 시어머니셨죠. 아버님 살아계실 적엔 연락 없이 불쑥 찾아뵈도 늘 푸근하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돌아올 때에도 늘 양손 가득 먹거리를 챙겨주시기 바빴거든요. 지금의 저희 친정엄마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시집을 가자 뭐랄까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이젠 남처럼 대하더라고요. 제 방도 제가 시집을 가자마자 싹 다른 방으로 바꿔버리고
가끔 찾아뵈도 손님 대하듯이 얼른 볼일 마치고 갔으면 하는 분위기를 은근히 풍겼으니까요. 아무튼 전 그런 어머님께 느껴본 부모님의 정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시게 된 어머님은 처음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눈물을 흘리시고 말았어요.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너희 집에 또 이렇게 신세를 지러 오게 되다니 면목이 없구나. 얼른 다리도 낫고 혼자 생활할 힘을 길러서 근처에 작은 단칸방이라도 하나 구하면 소원이 없겠다. 조금만 참아다오. 내 집세 보증금은 충분히 있어서 그저 다리라도 좀 시원찮게 되면. 어머님,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아들 집이 어머님 집이지. 그럼 어디가 어머님 집이에요? 어머님 이 키워주실 때 돈 받고 집세 받고 키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어머니 모셔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고 진즉에 그래야 할 것 늦어서 죄송할 따름이죠. 마음 편히 가지시고 즐겁게 지내보기로 해요, 어머님. 어머님께서도 제가 혹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시는 구석이 있어도 잘 봐주셔야 돼요. 고맙다. 고마워. 어머님과 같이 지내다 보니 전 형님들이 더욱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은 정말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시부모님은 물론 내 부모님이랑도 같이 사는 건 좀 그렇다는 사람들 많다면서요. 전 우리 어머님 같은 사람만 있다면 100명이라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껏 살면서 전 어머님이 시어머님 노릇을 하신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바쁜 저를 위해 집안일이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며 하나라도 저를 도와주려 무척 애를 쓰시는 게 너무도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 혼자 아둥바둥 할 때보다 어머님 도움을 더 많이 받는걸요? 다리도 불편하시니 그저 살살 운동 삼아 하시는 것 외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 신신당부를 드렸는데도 왜 있잖아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집안 잔일들이요. 평소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해두면 한 티도 안 나는데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안 한 티가 금세 드러나 버리는 그런 일들. 가령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후로 저희 집에는 마른 빨래가 건조대에 걸려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오면 아침에 해둔 설거지에 물기가 마른 그릇들은 전부 제자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이들 간식도 건강식으로다가 할머니 손맛 듬뿍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시고 밤에 옛날 얘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을 재워주시는 것도 어머님이셨습니다. 같이 살면서 분명 저도 모르게 잘못한 부분이나 버릇없이 구는 행동들도 몇 가지쯤은 있으셨을 법도 한데 한 번도 싫은 내색한 적 없으시고 그 흔한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으셨어요. 언제나 제 편에서 얘기하고 이해해 주시던 어머님. 그런 어머님께 정말 크게 감동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님과 저녁에 같이 TV를 보며 빨래를 개는데 글쎄 어느 프로그램에서 경상도식 묵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빨갛고 얼큰하게 끓인 국 있잖아요. 육개장까지는 아니고 맑으면서도 얼큰하니 그런 묵국이 나오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경상도 분이셔서 그런지 그 국을 정말 맛있게 끓여주셨거든요. 무심코 어머님께 그 얘기를 했죠. 어머, 경상도식 묵국이네요. 어머님, 저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자주 끓여주셨거든요. 아버지 재혼하시고 지금 엄마가 오셔서 처음으로 묵국을 끓여주셨는데 묵국이 하얀색이어서 제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아세요? 아무튼 갑자기 보니까 엄마 생각나고 또 그러네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그 묵국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세상에 힘들게 뭐 이런 걸 끓이셨어요. 어머님 앞에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무슨 말만 하면 다 해주려고 하시니까. 근데 어머님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염치도 없게 갑자기 너무 배고파요. 어머님이요. 집에 재료도 시원치 않아서 저 멀리 마트까지 가서 장을 봐와서 힘들게 국을 끓이셨으면서도 그저 쑥스러워 하시면서 저녁상을 금세 한 상 차려주시더라고요.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정말로 저희 친정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참 눈물나게 맛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저 이 맛 평생 다시는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호강시켜 주시네요. 저희 친정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분명 어머님처럼 저에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도 딸처럼 더 잘할게요. 그렇게 어머님과 전 참 정다운 고부 사이로 지냈어요. 어머님이 다리가 안 좋으셔서 외출을 하실 땐 꼭 제가 팔짱을 끼고 모시고 다녔는데 그 덕분에 동네에서 저는 효부로 소문이 자자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참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찐빵집을 하고 있던 남편 가게도 점점 입소문이 나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도 어머님을 모셔온 이후로 어머님과 저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여러모로 집에서는 가족끼리 사이가 좋고 화목하며 밖으로는 일도 잘 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방이랑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를 자꾸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황급히 뭔가를 감추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불이었어요. 짐작 가는 게 하나 있었죠. 그즘 어머님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형님 내서 늘 긴장을 하고 있으셔서 그랬던 건지 저희 집에서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지신 건지 병치레가 잦아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몸살을 앓게 되어 며칠씩 누워 계시기도 했고 어느 날은 괜찮던 다른 쪽 다리도 아파서 며칠씩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신경성으로 밤잠을 계속 못 이루고 뒤척이기도 하시고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정신은 멀쩡하신데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일도 종종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전 금세 눈치를 채고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어요. 어머님 뭐 하실 게 있으셔서 일찍 일어나셨구나. 저도 오늘 일 많아서 아침 일찍 출근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니 저 일찍 나가 볼게요. 오늘도 식사 잘 챙겨 잡수시고 무슨 일 생기시거나 심심하시면 전화 주세요. 그렇게 나와 출근을 하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죠. 어머님이나 저나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결국 쇠약해지신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당시엔 코로나가 참 심할 때여서 보호자 한 명 외에는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남편이 가게 장사를 중단하고 어머님을 밤낮으로 간호했죠. 전 그저 집에서 어머님이 건강하게 퇴원하시길 기도하며 아이들 챙기고 가끔 남편에게 가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사는 시기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애들은 처가댁에 맡기고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엄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아이들 짐을 챙겨 친정에 맡기고 급히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매섭게 달리는 택시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발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랑 눈이라도 한번 맞추게 해달라고, 어머님의 다정한 목소리로 한 번만 듣게 해달라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손 한 번만 잡아드리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얼마 만에 보는 얼굴들인지 큰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 댁이 다들 와 있었더라고요. 다들 와 계셨네요. 어머님은요? 아직 괜찮으신 거죠? 면회가 금지된 탓에 병실에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병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안쪽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눈물 범벅인 채로 다가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원래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는데 엄마가 얼마나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병원에서 마지막이니까 들어와도 된다고 허가를 해줬어. 여보, 들어와 봐.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하셔. 한 명만 된대?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 아들들이 아니라 재수 씨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시대? 우리 여기 아래 와 있다고 말씀드렸어? 형들 말고 나도 아니고
무조건 이 사람 마지막으로 보셔야겠대. 형들 같으면 형 그리고 형수들 보고 싶으시겠어? 지금 한시가 급해. 얼른 들어가자. 그렇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전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입원했던 곳이 아닌 따로 마련된 병실에 들어서니 입원하실 때보다 더욱 마르고 쇠약해지신 어머니가 누워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겨우겨우 연결된 장치를 통해 버텨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얼른 달려가 어머님 손부터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머님, 얼른 눈 떠보세요. 아직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번 고비만 넘기시면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았어. 여기 내 옷 주머니. 주머니요? 여기요? 어머님이 말하시는 환자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하얀 봉투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지금 열어볼까요? 아니. 나 죽거든. 각자 열어보거라. 그 말씀을 끝으로 어머님은 눈을 감으셨고 끝내 다시 뜨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3일을 보냈던 건지 모르겠어요. 3일 내내 어찌나 울었던지 얼굴이 퉁퉁 붓고 목이 쉬고 꼴이 말이 아니었죠. 옷이나 좀 갈아입으려는데 웬 봉투가 줄줄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제야 생각이 났죠. 어머님이 주신 봉투를 경황이 없이 그냥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저는 봉투를 들고 형님들께 다가갔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걸 이제야 드리네요. 어머님이 임종 직전에 남기신 봉투예요. 여기 봉투에 이름 적힌 거 보이시죠? 이름대로 나눠가지고 각자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어머, 이런 게 있었어? 아, 이걸 왜 지금에서야 줘? 혼자 꿀꺽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워낙 경황이 없어서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이름까지 깔끔히 적어서 나눠주셨대. 얼른 열어보자, 얼른. 가장 먼저 큰형님이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그 봉투를 연 형님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안에는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차용증에는 큰아주버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갚아야 할 이자와 상환일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주신 돈, 그거 공짜로 주신 거 아니었어. 실제로 공증까지 서고 빌리는 걸로 해서 받은 거였어. 이자는 내가 꼬박꼬박 엄마한테 드리고 있었고. 뭐예요? 아니 그럼 그게 다 빚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식을 상대로 돈을 차용증까지 써서 빌려주는 부모가 어딨대요? 부모? 당신이 부모 운운할 자격 있어? 언제 한번 엄마를 당신 부모님 대하듯이 모셔본 적이나 있냐고. 그 당시 증여세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조금만 지나도 규제가 완화될 거란 소문이 당장은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빌리는 걸로 해둔 거였어.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영부영 이렇게 세월 흐른 거지. 엄마는 그냥 주려고도 하셨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당신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만두시라고 했지. 기가 막혀서 정말. 동서 봉투는 뭐야? 그거나 한번 빨리 열어봐. 큰형님의 말에 둘째 형님도 다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왜 나와? 이리 내봐. 둘째 형님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서 읽던 둘째 아주버님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이게 뭐야? 둘째가 내 아들이 아니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아니 그게 어떻게... 어머님 손에...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뭐야? 당신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걸 알고도 날 속이고 여태까지 내 아들로 키운 거야? 이 여자 진짜 도른 거 아니야?
둘째 아주버님은 그대로 둘째 형님의 멱살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일을 쳐도 큰 일을 치겠다 싶어 큰 시아주버님과 제 남편이 얼른 따라 나갔죠. 참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렇게 끔찍하게 자식만을 챙기고 살더니 그게 밖에서 몰래 나온 자식이라 더 애틋하고 그랬나 봐요. 아주버님도 그래요. 본인 자식 챙기느라 어머님을 나몰라라 한 벌을 그렇게 받나 싶었죠. 어머님은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셨는데 차마 그 꼴을 본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밖에서 시끄럽게 굴던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의 다툼이 조금 일단락 됐는지 제법 감정을 추스르고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 봉투를 열어보게 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머님이 저에게 뭘 남기셨는지.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제 봉투엔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짐작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평생 일구어 오신 전 재산이 들어있었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서울에 건물만 4개, 시골 땅이 몇백 평에 이름 모를 산까지 제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뿐인 줄 아세요?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만 20억이 넘게 담긴 통장까지 제 앞으로 되어 있었고요. 큰형님께서 갚아야 하는 차용증의 주인도 제가 되어 있었고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큰형님, 둘째 형님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지듯이 앉고 누워버리셨습니다. 어머님, 저 큰 재산을 지금 막내한테 다 준 거야? 아니지, 막내가 아니라 막내 며느리 앞으로 다 해주신 거잖아?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큰 비밀을 알고 계셨으면 그냥 안고 가시지. 어떻게 이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시고.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지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감히 우리 엄마를 입에 올려? 어디 우리 엄마를 원망해 지금? 그 와중에 보니까 어머님이 쓰신 편지도 같이 동봉해 두신 게 보였습니다. 얼른 꺼내서 읽어봤는데 편지지를 펼치자마자 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실 무렵 수전증으로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어머님은 떨리는 글씨로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큼지막하게 글씨들을 써 내려가셨더라고요. 내 며느리 고맙다. 다음 생에는 내 시어머니로 태어나다오. 내가 며느리로서 극진히 모시겠다. 사랑한다. 전 이 어머님의 편지를 예쁜 액자 하나 사서 거기에 넣어 늘 눈길을 닿는 부엌 한켠에 두고 틈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큰 재산 덕분에 인생 역전을 한 저는 지금 큰 반찬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번듯한 제 가게를 하나 갖는 게 큰 소원이었거든요. 어머님에게 전수받은 손맛으로 솜씨를 발휘해 봤더니 금세 단골 손님들도 늘고 어떤 날은 반찬들이 일찍 다 팔리고 없어서 일찍 문을 닫는 날도 참 많답니다. 그거 아세요? 제일 많이 팔리는 건 단연코 경상도식 묵국이라는 걸요. 사람들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니까요. 형님은 저에게 다달이 이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낼 때마다 빌린 돈 갚는 거면서 어찌나 생색을 내시던지 내심 제가 이자나 원금을 탕감해 주시길 바라는 내색을 하시지만 전 애써 모른 척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일 거란 생각이 드니까요. 형님은 이자를 붙일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달 이자도 보냈어. 내가 요즘 진짜 이놈의 이자 때문에 등골이 휜다혀. 아니 주던 생활비에서 딱 이자만큼을 깎고 주니까 내가 진짜 요새 허리를 꽉 졸라 맨다니까. 동서가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돼? 이자를 좀 깎아줘도 너무 고맙고 아예 원금 자체를 좀 줄여줘도 이자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동서도 그렇다. 어머님이 본보기로 차용증까지 동서한테 상속을 해주긴 했지만 그걸 그렇게 악착같이 받아먹을 일이야? 형제끼리 사정 좀 봐주고 그래야지, 어? 안 그래? 형님, 어머님이 아시면 저 정말 천벌받아요. 이건 어머님 유언이나 다름없는데 꼭 지켜야죠.
대신 형님이 보내주시는 돈은 제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어려운 어르신들 급식소에 기부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형님도 어머님께 진 마음의 빚을 갚죠.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둘째 형님은 결국 둘째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제가 차린 반찬 가게가 크게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 동서, 내 얘기 들었지? 나 요새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이혼을 당했더니 정말 말 그대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혹시 동서가 날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어머님이 주신 돈 나도 좀 쓰면 안 될까? 사람이 살 궁리를 하게 해줘야지. 형님, 정 그러시면 저희 가게에 나와서 한번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동서, 어머님이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아주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네. 아,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동서 밑에서 직원으로 시키는 일이나 해라. 이거야? 정말 너무하네. 큰형님은 비굴하게 동서한테 이자를 가져다 바치면서 사는 줄 몰라도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우리 애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참 섭섭하다 섭섭해.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이만 끊을게. 둘째 형님은 그 전화를 끝으로 더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간혹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전 어머님 산소에 갑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을 몇 알 챙겨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께 투정 부리듯이 하소연을 막 하죠. 그리고 나면 어머님이 제 속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 글을 빌어 어머님께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절 어머님 며느리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선물들 지혜롭고 현명하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다음 생애에도 어머님 며느리로 태어날래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영원히 제 어머니시고 전 영원히 며느리로 어리광도 부리고 보살핌도 받고 싶거든요.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남은 날을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